안녕! 홍콩 마카오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오전 10시 캐세이 퍼시픽 항공을 타고 홍콩으로 향할 거예요. 기내식은 보통이에요. 그렇지만 디저트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나오니 단맛 중독자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딱히 보지 않습니다. 텀블러에 얼음을 받아놓고 전 5시간 숙면을 취하겠어요. 홍콩공항 도착하자마자 마카오로 향했어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페리를 타고 가던가 버스를 타고 가던가. 공항에서는 버스를 타는 게 더 빠르고 쉬워요. 일단 버스 타는 곳으로 이동 후 B4번 버스를 탈 거예요. HBCF로 이동할게요. 버스 탑승 비용은 9.6 홍콩 달러 소요됐고요. 전 미리 옥토퍼스 카드를 구매해놔서 그걸로 결제했습니다. 참고로 마카오 가는 버스도 옥토퍼스 카드만 결제 가능해서 공항에서 미리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구매하시는 게 편해요. 버스로는 약 10분 정도 이동한 것 같아요. 사람들 엄청 많이 내리는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헷갈리면 마카오 하면 끄덕끄덕 해주십니다. 버스를 타러 가볼게요. 버스 티켓 구매 전에 입국 심사를 해야 해요. 가볍게 여권 제출해서 입국 심사를 끝내고 키오스크로 버스 티켓 구매. 티켓은 현금 구매가 안 됐어요. 페이 아니면 옥토퍼스 카드만 가능. 카드 잔고가 부족하다면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서 충전해 오면 됩니다. 마카오까지 가는 버스 비용은 65 홍콩 달러였어요. 버스 시간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사람 타면 쭉쭉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2층 맨 앞에 탑승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덥습니다. 물론 에어컨이 빵빵 나오긴 하는데 햇빛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눈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이런 시원한 도로를 담아낼 수는 있죠. 제가 지난 여름 홍콩 여행 왔을 때 비행기에서 찍었던 화면인데요. 아무래도 저 다리가 이 다리 같죠? 진짜 바닷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마카오로 향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홍콩 마카오 함께 이용 가능한 유심을 샀는데 마카오로 넘어가면서부터 유심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잠시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잘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구글맵 없으면 우즈미야가 되는 세계 제1의 길지인데도 구글맵은 GPS로 잡는 거라 인터넷 없어도 이용할 수는 있어요. 물론 부드럽게 이용하긴 어려운데 인내하면 쓸만합니다. 1박 2일 인터넷 없이 마카오 여행하는 사람 이야기 되어볼게요. 버스는 약 1시간가량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동시간만으로는 약 40분 정도 걸렸어요. 입국 심사하고 걷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2시 20분 버스를 탑승했는데 3시쯤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하고 이래저래 걸어 나오니까 오후 3시 20분. 나름 알차게 잘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박 2일 예약한 소피텔 셔틀버스 다음 차가 3시 55분이어서 30분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짐 찾기부터 버스 타기까지 대기 1도 없이 촥촥 진행 잘 된다고 했는데 역시 저는 대기 요정인가봐요. 저는 반짝반짝 화려한 호텔 단지가 있는 타이파 지역이 아닌 세계문화유산을 도보 이동할 수 있는 마카오 반도에 묵을 거예요. 1박 2일 짧은 일정이라 최대한 많이 보고 알차게 여행하려고 소피텔을 예약했습니다. 일단 1분 1초가 바쁘니까 짐만 두고 나갈게요. 타이파 빌리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타이파를 보고 걸어서 코타의 야경을 보고 오려고요. 소피텔 건너 정류장에서 33번 버스를 타면 된대요. 버스 요금은 6 마카오 달러인데 버스에서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바로 옆 편의점인 K마트에서 생강 캔디를 샀습니다. 일부러 20 홍콩 달러를 내고 동전으로 12.5 마카오 달러를 받았어요. 왕복 버스비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겠죠? 마카오에서 홍콩 달러 동일하게 사용 가능해요. 저처럼 짧게 마카오 오시는 분들은 굳이 환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카오 달러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큰 차이는 없어요. 벌써 어두워져 버린 마카오를 달리고 달려 타이파 빌리지 도착. 저는 밤이라 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밤이어서 타이파 빌리지 특유의 노랑노랑 민트민트한 색이 잘 보이지 않아 슬펐습니다. 더 마음 아팠던 건 코시국 이전에 가득가득했던 가게들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없어져서 또 시무룩해졌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1박 2일 알차게 다녀야지 하면서요. 그리고 결론은 마카오는 이렇게 1박 2일 짧게 오면 몸이 너무너무 힘들다.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하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대에 보기 힘들다 였어요. 마카오는 다음에 날 잡고 다시 와볼게요. 저의 최애 맛집이었던 세기 카페가 끝나서 밀크티 한 잔을 마시지 못해 몹시 아쉬웠습니다. 영혼의 휴식처 나이키 팩토리 아울렛 좀 보다가 코타이로 이동했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기념품 가게. 구글맵에는 통조림 가게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포르투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컬러감이 예쁘네요. 홍콩은 영국,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지배에 있던지라 두 나라는 가까운 위치임에도 색과 문화, 맛이 참 달라요. 유럽의 느낌이 살며시 나지만 그 분위기도 다르고요. 이런 포인트를 찾으면서 홍콩 마카오를 함께 여행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코타이로 넘어가는 길은 베네시안을 이용했어요. 여기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창문이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몇 시인지 모르고 쇼핑만 하다가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정신 똑똑하게 차리고 적당히 이것저것만 봤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수로를 쇼핑몰 내에 만들어둔 것이 특징이잖아요. 여전히 특색있지만 그다지 감동 있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머문 것처럼 영상이 많죠. 사실 쇼핑몰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가는 길을 헤맸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이 안 되는데도 크게 걱정 안 했던 이유. 몇몇 리조트는 쇼핑몰 내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워낙 건물이 크기 때문에 크게 길을 잃을 위험도 없어요. 마카오는 N번째 여행인지라 그다지 긴장하진 않았습니다. 드디어 베네시안 탈출. 지난 5월에 오픈한 런던어 마카오를 와보고 싶었어요. 예쁘긴 예쁜데 뭐랄까요? 되게 큰 테마파크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 감동은 없고 예쁘긴 하다 그런 감상이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영상으로 진행되는 쇼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큰 감동이나 볼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숙박해보면 좀 감동 있었을까요? 런던어를 지나고 파리지행의 야경도 감상하고 예쁘군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마카오는 코타이의 화려함보다는 타이파나 콜로안의 아기자기함과 세계문화유산 골목골목을 선호하는 편이라서요. 천천히 반나절 정도 여유롭게 타이파나 콜로안을 누볐어야 했는데 일정상 그러지 못해 정말 아쉬웠어요. 이제 호텔에 있는 마카오 반도로 버스 타고 이동할 거예요. 파리지행 앞에서 26A 버스 타고 마카오 반도로 향했어요. 그런데 버스 노선이 좀 빙빙 도는지라 30분 가까이 걸렸고 저녁 9시, 10시 정도라서 도로도 막히고 사람도 많아서 내내 서서 오는지라 좀 힘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야시장에 들러보았습니다. 마카오에도 로컬 먹거리 파는 야시장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소피텔 근처 세계문화유산 도보거리에 주말 야시장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1도 없고 모두 현지 분들이셔서 잔뜩 쫄았습니다.
한 두어 번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가장 많았던 꼬치집으로 선택했어요. 뭘 먹지 고민하다가 추천을 부탁드렸는데요. 소고기 아니 절레절레 닭고기 추천해줘 그랬더니 닭살코기와 닭모이집을 추천해주셔서 그거로 고르고 제 사랑 버섯꼬치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곁들이로 마카오 레모네이드도 판매하길래 또 샀어요. 꼬치는 52 마카오 달러, 레모네이드는 28 마카오 달러로 총 80 홍콩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동전 없이 깔끔하네요. 바로 옆에 테이블이 있어서 먹고 가도 되는데 전 혼자의 쭈구리인 여행객이니까 포장 부탁드렸어요. 시원하고 쾌적한 호텔이 지척 아니겠습니까? 호텔 도착해서 허겁지겁 먹었어요. 와 진짜 엄청 후회했습니다. 더 살 걸, 더 많이 고를 걸.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스파이시라고 여쭤봐서 끄덕끄덕 했는데 매콤하면서도 약간 매운 후추 같은 향신료 맛이 찹찹 입맛을 돋우고 감칠맛 돋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새콤달콤한 대용량 레모네이드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주말에 마카오 방문하시는 분들 여기 야시장 꼭 와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자기 전에 너무 느끼해서 입가심하느라 티 한잔 했어요. 전 호텔 가서 티포트 잘 안 쓰는데 여기 정수기라서 맘 놓고 사용했습니다. 뜨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밤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1시간 간격으로 깨다가 새벽 4시부터는 아예 잠을 못 자고 꼬박 눈 뜨고 쥐새웠습니다. 와 진짜 너무 피곤했는데 조식은 먹어야 하니까 조식 먹으러 갔어요. 짐 다 싸고 준비 끝내니 9시 10분. 사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침 7시쯤 나가서 아무도 없는 세계문화유산을 담아오는 거였는데요. 대차게 망했어요. 결국 9시에 나가게 되네요. 제가 소피텔을 선택한 이유는 도보로 세계문화유산을 다녀올 수 있어서요. 늘 사람이 많은 곳이니 새벽녘에 일찍 다녀오자 그래서 이곳을 예약했는데 늦었네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다녀볼게요. 호텔에서 세나동 광장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려요. 걸으면서 느끼는 건데 마카오의 이 돌바닥은 참으로 울퉁불퉁해요. 캐리어 끌고 10분 정도면 걸을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바닥에서 캐리어 끌기는 캐리어 혹은 우리의 전완근 둘 중에 하나는 터져 나갈 거예요. 이런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성 도미니코 성당에 도착했어요. 노랑노랑한 외관이 참 곱죠. 제 유튜브 채널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아니라서 하나하나 관광지와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설명드리진 못해요. 구글맵의 간단한 설명을 빌려오자면 16세기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가톨릭 성당이라고 합니다. 네, 예쁘네요. 성 도미니코 성당 한 바퀴 쓱 돌고 난 다음 바로 옆에 기념품숍 건물이 생겼더라고요. 한문으로는 저렇게 쓰지만 에미넴 플라자라는 영문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좋았어요. 마카오에서 만들어진 브랜드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구경할 수 있고요. 내부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빵빵해서 천천히 여유롭게 보기 좋더라고요. 특히 가격대가 다양해서 더 좋았어요. 이 근처 유명한 숍들은 대부분 100달러 안팎으로 쿠키 세트 같은 것을 판매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에미넴 플라자의 제품들은 소규모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이것저것 사거나 선물로 돌릴 기념품 구매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제품들도 구매 가능했습니다. 마카오에서 만들어진 패션 브랜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긴 조금 뻘쭘해서 영상을 거의 못 찍었어요. 성 도미니코 성당 바로 옆이니까 한번 들러보세요. 역시 여행의 참재미는 쇼핑이네요. 이제 붐빌 것 같은 골목을 올라올라 봅니다. 세인트폴 성당으로 향하고 있어요. 오르는 길 골목을 조금만 벗어나면 한적하고 여유로운 마카오 풍경도 만날 수 있으니 마카오에선 잠시 길을 잃으셔도 좋답니다. 세인트폴 성당 유적은 화재로 교회 정면만 남겨진 독특한 건물 형태로 마카오의 상징 같은 곳이죠.
아니 어떻게 딱 저렇게 정면만 남았지? 보고 또 보아도 신기한 곳. 아침 9시지만 단체 여행객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내부에 박물관이 생겼더라고요. 입장료 없어서 한 바퀴 쓱 둘러봤어요. 사진 촬영은 가능한데 내부 전시물들이 유적이어서 플래시만 조심하면 됩니다. 플래시 기능 따위는 없는 고프로를 들고 돌아봤어요. 좋은 구경이었습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의 오른쪽 골목으로 빠져서 저는 성 라자루스 성당 인근으로 향할 거예요. 여기가 저의 최애 마카오 골목길입니다. 성 라자루스 성당 자체가 예쁜 게 아니라 주변이 예뻐요. 도보 약 5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아주 잠깐만 벗어나도 되게 관광지 와는 다른 모습이죠. 성당 인근으로 이런 마카오만의 색이 가득한 골목이 펼쳐져요. 세계문화유산 지구의 번잡함과 혼란스러움은 없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카오를 즐길 수 있어요. 타이파 콜루안 성과는 또 다른 분위기죠. 도보 약 5분이면 도착하는 곳이니까 꼭 와보세요. 앞서 말했지만 성당 자체는 그리 예쁘진 않습니다. 주변이 예뻐요. 성 라자루스 성당 근처에 아트센터가 있어요. 포르투갈 음식을 판매하는 유명한 레스토랑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기념품숍 메르세아리아 포르투기사도 자리합니다. 되게 옛날에는 포르투갈 제품을 파는 곳이 흔치 않아서 여기 방문이 되게 귀했는데 요즘은 여기저기서 팔아서 꼭 와보세요, 무조건 오셔야 합니다 까지는 말 못하지만 여기 분위기가 예쁘니까 한번 들러보세요. 오픈 시간은 낮 12시로 좀 늦은 편이에요. 저는 홍콩으로 향하는 페리를 타러 가야 해서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여유롭고 심심하신 분들은 들러보세요. 살짝 걸어 에그타르트 맛집으로 로드스토우즈 베이커리와 양대산맥인 마가렛 카페 이나타에 왔어요. 지금 아침 10시도 안 되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에그타르트 한 개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어요. 가격은 11 마카오 달러. 내부는 촬영 불가라 찍지 못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따라한 겉바속촉의 진리 마카오식 에그타르트. 비주얼은 아주 합격이에요. 한입 사르르 베어 물었는데요. 생각보다 크게 맛있진 않았어요. 한입 먹자마자 계란 비린내가 좀 났고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로드스토우즈 에그타르트는 워낙 많이 먹어봐서 이번엔 패스. 대신 새로운 에그타르트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바무 베이커리입니다. 관광객이 가득하던 마가렛 카페 이나타와는 달리 현지 분들 그리고 젊은 층이 정말 많았어요. 저와는 다르게 다들 박스채로 엄청 많이 사가더라고요. 확실히 젊은 층에게 인기 많은 곳은 빵 비주얼부터 좀 다르죠. 저는 먹을 것도 많고 배도 부르기 때문에 에그타르트 한 개만 주문했어요. 가격은 카페 이나타보다 1달러 비싼 12 마카오 달러. 와,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일단 많이 달지 않고 은은한데 입에 착착 감기고요. 계란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여기 추천드립니다. 혹시 누군가와 함께 마카오 여행을 오셨다면 로드스토우즈, 마가렛 카페 이나타, 바무 베이커리 이렇게 하나씩 사서 맛 비교해보면서 마카오식 에그타르트를 즐기는 것도 좋겠죠? 잠도 잘 못 잤는데 아침부터 너무 걷고 먹었더니 힘들어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카페에 들렀습니다. 가죽 공방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가격은 38 마카오 달러였어요. 굉장히 작고 귀여운 플라스틱 컵에 주셨어요. 양이 너무 한입거리네요. 그렇지만 피곤하니까 천천히 마셔볼게요. 가죽 공방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서 공방 책상이나 판매 물품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막 엄청 특별하게 예쁘고 마카오 분위기 나는 건 아니라서 주변에 다른 마음에 드는 카페 발견하셨다면 길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피가 좀 별로였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층에서 내려온 고양이 매우 유욕적인 걸음걸이로 제 발을 쓱 훑고 지나가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아주 잠시였지만 행복했습니다. 홍콩으로 향하는 페리가 오후 2시경이어서 좀 이른 점심 먹으려고요. 마카오에도 홍콩의 차찬탱처럼 오랜 멋의 맛집이 많아요. 세나도 광장 근처에 유명한 굴국수집이나 맛집도 많지만 뭔가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지인들 맛집을 가고 싶어서 이곳을 찾아냈습니다. 1966년부터 운영한 오래된 현지 맛집이에요. 저는 일단 궁금했던 남팽 샌드위치 1개와 밀크티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제공된 밀크티, 접시에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는 마카오 인심 좋고요. 저는 단맛 중독자라 설탕을 퍼 넣어주겠습니다. 맛은 홍콩에서 맛보던 딱 그 진하고 다디다한 밀크티 그 맛이에요. 그리고 뜨끈하게 갓 만들어 제공된 남팽 샌드위치. 테두리를 잘라낸 부드러운 식빵 안에 계란, 햄, 고기가 착착 쌓여져 제공되는 메뉴인데요. 뭔가 고급스럽고 꽉 찬 요즘식 샌드위치와는 전혀 다른 저렴한 듯 위험하게 입맛을 사로잡는 옛맛이었어요. 맛은 있는데 꼭 와서 먹어라까진 아니지만 재밌는 체험이었습니다. 남핑 샌드위치가 하나로 약 5,000원가량이잖아요. 두 분이서 오셨다면 나눠 드시고 혼자 오셨다면 저렴한 빵 드세요. 분위기나 밀크티는 훌륭했습니다. 이제 홍콩으로 향하는 페리를 타러 가야 해요. 소피텔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는 딱 2곳만 가요. 홍콩으로 가는 페리터미널, 버스터미널. 어제는 버스를 타고 왔으니 오늘은 배를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자그마했어요. 왠지 숙박객 말고 일반 시민분들이 더 많은 느낌이었고요. 차창 밖으로 마지막 마카오를 즐기며 떠납니다. 아쉬워요. 저 또 올게요. 저는 클룩에서 3시경 배를 예약했어요. 그런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예약 시간 상관없이 더 일찍 가면 일찍 가는 배를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험이었지만 도전. 매표소에 가서 표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여쭤봤더니 바꿀 필요 없어 그냥 가도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국 심사 끝내고 페리 창구로 가니 지금 탑승 가능하다고 하셔서 1시 45분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배로 홍콩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엄청 힘드네요. 저는 램수면을 취하다가 다시 홍콩을 누비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시작해볼까요? 요즘 힙하다고 소문난 싸이 인쿵에 가보려고요. 이름부터가 참 귀엽죠? 싸이 인쿵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호텔에서 옥토퍼스 카드 안 가져와서 다시 호텔로 돌아와 카드를 챙기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삽질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싸이 인쿵의 첫 인상은 소처럼 개성 넘치지만 번잡하지 않고 홍콩의 색이 가득하면서도 차분한 동네였어요. 싸이인쿤에서 가보고 싶었던 카페나 맛집, 바가 참 많았어요. 하루 만에 다 보기란 어려우니까 일단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갈게요. 역시나 홍콩에서의 첫 끼는 차찬탱입니다. 차우키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빵 안에 뭔가 들어있는 프렌치 토스트가 유명하던데 단 것보다는 식사 비슷한 걸 시키고 싶어서 멘보샤로 선택했고요. 주문하자마자 만드는 것인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나오는 걸 보니 전혀 실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큰 식빵에 새우를 저렇게나 가득 넣었다고.
거기에 맛잘알 궁합으로 마요네즈까지 준다고. 와, 진짜 엄청난 맛이었어요. 딱 상상하는 맛있는 멘보샤 그 맛이에요. 한입 가득 새우가 와장창 밀려 들어와서 식감과 맛 모두 좋았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좀 느끼해서 콜라가 무척이나 당겼는데 메뉴판을 보니 밀크티나 레몬 주스를만 보여서 빠르게 커피 마시러 이동하기로 하고 남은 두 조각을 포장해 왔습니다. 차오키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는 윈스터 커피로 향합니다. 윈스터 커피는 홍콩 내에 3개나 지점이 있어요. 쌓인 분이 본점이고 3곳 모두 커피 맛있기로 소문났더라고요. 규모는 아주 자그마하죠. 테이블 따로 없이 창가 쪽에 바 테이블만 자리해요. 10명도 채 앉지 못할 것 같은 공간. 그렇지만 별도 화장실이나 세면대가 있어서 좋았어요.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난 카페에 가면 늘 바리스타 분께 여쭤봐요. 시그니처 커피가 뭔가요? 아이스 혹은 핫 뭘로 먹는 게 더 맛있나요? 이래저래 여쭤봤더니 라떼를 추천해 주셨고 매장 안에서 먹는다고 했더니 아이스로 권하셨어요. 카페 아이스 라떼 47 홍콩 달러를 결제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짜란, 이렇게 나왔고요. 양이 꽤 되어서 좀 행복했어요. 마셔볼까요? 와, 진짜 맛있어요. 커피의 고소하고 진한 풍미가 우유 속에서도 팡팡 터져요. 우유랑 더해지면 향과 맛을 잃는 커피도 많은데 여기는 온전한 풍미가 그대로 전해지네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금 오후 5시 경이라서 잠 못 잘까봐 커피를 마실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건 잠 안 자고서라도 마셔야 하는 어마어마한 맛이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주섬주섬 삼각대를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식당에 놓고 왔나 고민하다가 윈스터 커피 직원분께 혹시 식당에 전화해 주실 수 있는지 파파고로 여쭤봤습니다. 흔쾌히 응해주시곤 물어봐 주셨는데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와, 다행입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10분을 걷고 걸어 차오키에서 삼각대를 찾았어요. 오늘 해지기 전에 피크트램에 도착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옥토퍼스 카드 놓고 오고 삼각대 놓고 오고 아주 이래저래 실수가 많은 날이네요. 뭐 그래도 다 찾고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예상보다 늦었지만 해 다 저물기 전에 피크트램 갑시다. 피크트램까지는 트램을 타고 가보려고요. 그런데 저처럼 서둘러야 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트램은 생각보다 너무 느렸어요. 속도도 느린데 신호도 다 지켜서 가다 보니까 구글맵 예상 시간보다 훨씬 더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부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달릴 때는 시원한데 멈추고 습하면 덥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더위를 거의 안 타는 사람이라 괜찮았는데 더운 거 못 참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잠깐의 거리만 체험 삼아 타보세요. 그렇지만 신기하고 재밌어서 한 번은 타봐야 합니다. 탈 때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래저래 갔는데 내릴 때는 복도까지 가득이어서 내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앞에 아저씨 내릴 때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한 정거장 다음에 내렸어요. 해는 지고 마음은 다급해졌어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연결다리를 이용해서 가자 싶어서 쇼핑몰로 들어간 순간 나가기 싫어지는 이 마음. 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쾌적해요. 나가기 싫다 생각했는데 진짜 나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현지인분들께도 여쭤보고 인포메이션에도 여쭤봤는데 2개를 올라가래요. 2개. 홍콩파크라고 쓰인 방향 쪽으로 가서 에스컬레이터로 2계단을 쑥쑥 타래요. 그런 다음에 내리면 피크트램 안내판이 보일 거라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홍콩파크를 향해 쑥쑥 올라갔어요. 그리하여 굉장히 구글맵이 알려준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돌고 돌아 피크트램으로 향합니다. 뜻밖의 홍콩파크 구경도 하고 힐링도 하네요. 이렇게 가면 내리막이라 입구까지 안 올라도 돼서 편하기는 했어요. 드디어 피크트램 도착. 클록에서 미리 입장권을 생각했는데 왕복 티켓이랑 스카이테라스 티켓을 통합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피크트램만 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합쳐서 팔지? 예, 다 큰 뜻이 있었던 거죠. 대기업은 뭔가 달라도 다르니까요. 제가 오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편도 티켓만 현장에서 끊었어요. 금액은 62 홍콩 달러. 발권을 하고 직원분께 걸어 내려면 몇 분 걸려? 라고 여쭤봤더니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꼈죠. 아, 뭔가 잘못됐다. 제가 분명 걸어 내려오면 운치 있다는 후기를 어디선가 봤거든요. 이 날씨에 1시간 하산하면서 운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올라가 볼게요. 피크트램을 기다리며 알 수 없는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모두가 좋은 뷰,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을 테니 말이죠. 또 어떤 후기를 봤는데 피크트램 오른쪽에 앉으면 뷰가 더 좋대요. 그런데 이 오른쪽이 내 기준이냐, 트램 기준이냐, 올라가는 방향 기준이냐 뭐냐 저는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답은 트램 올라가는 방향 기준 오른쪽입니다. 예, 저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나봐요. 제가 바라보는 기준 오른쪽에 앉고 생각해보니 오르는 기준으로는 왼쪽이더라고요. 허허허. 피크트램은 코시국 동안 리뉴얼을 거쳐 이 모델은 6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피크트램을 3번째인가 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1도 안 납니다. 그나저나 천장 뚫린 6세대 피크트램은 진짜 좋네요. 시야가 탁 트여서 이렇게 일몰 무렵 예쁜 하늘을 온전히 볼 수 있었으니까요. 편도 가격이 62 홍콩 달러면 하나로 약 10,000원 정도로 꽤 비싸잖아요. 이거 이 정도 가격 받을만 합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요. 상당히 가팔라요. 일어서서 갈 수 없을 정도인데다가 되게 깁니다. 저는 내려올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로컬버스를 탔는데요. 버스로는 구불구불 산길 편도 2-30분 정도 걸렸어요. 그건 거의 멀미버스였던지라 저는 피크트램 왕복 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크트램은 올라오는 교통수단이고요. 뷰를 보려면 전망대 혹은 스카이테라스로 가야 해요. 저는 일단 무료 전망대인 루가루 로드 전망대로 갑니다. 피크트램에서 편도 도보 약 20분 거리예요. 조금 가다가 뷰 보이고 나무에 또 가려지다가 또 보이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곳이 나오면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와, 약 20분 힘들게 걸어온 보람 있죠?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바다 건너 침사추이뿐만 아니라 홍콩섬 여기저기도 다 보이더라고요. 오늘 날이 좋아서 일몰 무렵에 왔다면 더 예뻤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우리에겐 다음이 있으니 다음에 꼭 낮부터 와야겠어요. 그때는 피크트램 왕복도 끊고 스카이 테라스도 가볼게요. 한참이나 여기저기를 보고 왔어요. 그러다가 홍콩에 놀러온 러버덕, 더블덕도 보이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피크트램을 올라가 홍콩 전경을 보는 방법은 여럿인데요. 가장 힘 덜 들이고 보는 방법은 유료로 스카이 테라스 가는 것. 클럭에서 가격 확인해 보니까 피크트램 왕복과 스카이 테라스 가격이 약 20,000원대더라고요. 제가 편도로 하나 약 10,000원에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왕복의 스카이 테라스를 가세요. 루가루 로드 전망대는 예쁘고 좋은데 왕복 40분은 좀 힘드니까요. 다시 걸어 피크트램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대기줄이 최소 약 45분이라는 거예요. 걸어 내려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센트럴역 가는 일반 버스를 발견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로컬 버스 타고 이동해 볼게요. 금액은 10.9 홍콩 달러였어요. 버스는 유치원 버스만큼이나 작고 귀여운 아이여서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탈 수 없어요. 서서 못 가고 앉은 자리 다 차면 다음 버스 타야 하거든요.
와, 근데 이게 높은 산을 구불구불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저 같은 멀미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옆에 현지인 분이 타자마자 안전벨트에 손잡이 잡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려오는 시간은 약 2, 30분 정도였는데 엄청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홍콩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피크트램 왕복을 구매하세요. 센트럴역에 도착해 아일랜드 라인 타고 노스포인트 우리 호텔로 도착했어요. 홍콩 여름을 제대로 체감한 하루였어요. 더웠지만 그만큼 예쁘고 맛있었으니까 괜찮아요. 내일은 더더 맛있고 더더 예쁜 홍콩 보여드릴게요. 안녕. 오후 6시에 첫 일정을 시작하는 여행자가 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틈틈이 창밖으로 바깥 날씨를 살폈는데요. 너무나 건조기 속 같은 날씨여서 도저히 나갈 수 없었어요. 오후 6시에는 서울 초여름 같은 날씨여서 꽤 걸을만 하네요. 스타일 거리는 빅토리아 항구를 따라 쭉 자리하는데요. 홍콩 대표 스타들의 핸드프리팅 등을 만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스타의 흔적을 찾아볼 테야 라는 마음도 좋고 그냥 뚜벅뚜벅 산책하거나 러닝하기에도 좋아요. 2019년에 재개장했는데 제가 그때 못 오고 그 사이 코로나가 터져서 2023년에나 오게 되었답니다. 여기 무척이나 좋네요. 오후 6시에 낮은 햇살, 시원한 바닷물,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는 친절하고 매너 있는 사람들. 아, 좋았습니다. 스타일 건의를 따라 쭉 거닐다가 여길 왔어요.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쇼핑몰이자 북한문화공간 K11 뮤제. 100여 명의 건축가, 디자이너, 아티스트가 약 10년간 계획해 만들었대요. 올 내 곳곳에 다양한 아트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서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둘러만 보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8시에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훅훅 둘러볼 건데요. 그 중에도 꼭 가봐야 하는 곳, 바로 모마 디자인 스토어예요. 중화권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가격은 예상했고 안 봐도 알겠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뭐다 보기만 해도 즐겁다. 신기한 제품들을 쏙쏙 보다 왔어요. K11 뮤제에 신기한 공간이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일단 7층 갈게요. 펫가든이 있어서 댕댕이랑 같이 쇼핑하고 뛰어놀 수도 있더라고요. 아주 좋죠. 그러나 날이 더워서 뛰어노는 댕댕이가 없었어요. 저는 시무룩해서 6층으로 내려갑니다. 6층은 K11 스컬처 파크가 자리하는데요. 사실 조각품보다는 뷰가 엄청 멋있어요. 빅토리아 하버와 스타일 거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조금 여유롭게 하버의 야경을 즐기고 싶다면 여기도 좋을 것 같아요.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시계탑 근처로 가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8시 10분간 진행돼요. 막 엄청 기대하고 꼭 봐야 한다 라기보다는 홍콩 여행의 상징 같은 거니까요. 레이저와 LED, 사운드가 더해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해요. 빵빵 터지기보다는 되게 웅장하고 화려해요. 뭔가 한 번은 터질 것 같은데 싶다가 끝납니다. 잔잔한데 예쁘고 아쉽지만 그래도 예쁜 시간입니다. 저는 어제 피크트램 타고 올라가서 야경을 봤잖아요. 일정이 빠듯해서 한 곳에서만 야경을 봐야 한다면 피크트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진짜 울컥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심포니 오브 라이트에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겠다라면 그냥 야경이나 일몰 정도는 꼭 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빼놓고 홍콩 여행을 완성하기엔 좀 아쉬우니까요.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10분인데 아직도 저녁을 못 먹었어요. 딤섬 먹으러 딤딤섬 갈 건데요.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데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버스 타고 갈게요.
사실 재단장한 미도 카페를 가장 가보고 싶었는데 밤 8시 반에 문을 닫더라고요. 다음에 꼭 갈게요. 사진 없이 이런 영어 메뉴판으로 주문을 해야 해요. 살짝 헷갈렸지만 후기 메뉴들을 비교해보면서 골랐어요. 저는 가지에 미친 사람이라 가지 딤섬 하나와 맛있기로 소문난 고추 딤섬 이렇게 두 종류를 시켰고요. 스프라이트도 주문했습니다. 제가 시킨 두 종류는 둘 다 튀긴 거라서 좀 느끼해요. 여럿이서 가신다면 찐 거랑 튀긴 거 골고루 시키세요. 지금 많이 먹을 수 있는 체력이 아니어서 제일 먹고 싶은 거 2개만 시켰습니다. 눈물 나네요. 딤섬 앞에서 이렇게 위의 체력이 떨어지다니. 식기를 이렇게 뜨거운 차에 소독하더라고요. 저도 눈치껏 따라서 소독해 봤어요. 다 소독한 다음에 저 큰 찻잔은 치워주시더라고요. 먼저 등장한 가지 딤섬. 새우살을 총총 얹은 다음 기름에 튀겨 나오는 형태인데요. 아주 맛있어요. 저는 가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튀기거나 구운 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채즙을 너무 사랑하고 이 뭉글뭉글한 식감마저도 사랑하는지라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찐맛돌이는 이 고추 딤섬이었어요. 오이고추처럼 커다래 보이지만 은근 매콤해요. 고추 전체에 새우살이 올라가 있어서 되게 쫄깃하고 마무리는 싹 고추의 매운맛이 감싸줘서 완벽해요. 아 정말이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간다면 찐 딤섬으로 하나, 고추 딤섬 하나 이렇게 시킬 것 같아요. 느끼하니까 꼭 탄산이나 맥주도 주문하세요. 힘겹게 다시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겨우겨우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쩌죠? 내일 일정은 더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내일은 홍콩 더위와 싸우는 멋진 극한의 아이의 날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오늘은 저의 최애 동네 소호와 완차이를 갈 거예요. MTR 아일랜드 라인을 이용해 센트럴역으로 이동. 센트럴역에 내려 소호로 향하면 번쩍번쩍 높다란 빌딩과 각종 명품숍, 브랜드 숍들이 반겨요. 그곳들을 샤샤샥 지나가면 제가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차찬탱, 다이파이동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맛집과 숍들을 만날 수 있죠.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은 센트럴 마켓. 오전 10시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일찍 왔나봐요. 아직 개별 숍들이 문을 열지 않아서 이따가 올게요. 제가 가고 싶은 곳도 많고 계획도 많은 극한의 제이잖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좀 서둘러 왔는데요. 식당을 제외하고 숍 등은 점심 이후에 여는 곳이 많더라고요. 조금 게으르게 조식 먹고 뒹굴뒹굴 하거나 수영하다가 오전을 보내고 점심 먹으러 소호 왔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오전부터 문 연 곳 위주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타이쿤에 가볼게요. 센트럴마켓처럼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재개장한 타이쿤은 1850년대 영국군이 건설한 경찰서와 감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곳이에요. 광장과 건축물은 19세기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면서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여행자들에게는 흥미로운 볼거리로 미식 탐방가들에게는 새로운 푸디 투어 스팟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서두른 까닭에 레스토랑이나 숍들은 열지 않았었는데요. 그냥 건물 자체만 둘러보는 것도 꽤 재밌어요. 19세기 건축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상으로 담기 좋아서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찍고 혼자 행복해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다가 만난 GOD. 홍콩 기념사진 벽화 장소로도 유명하죠. 여기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요. 예쁜 게 참 많거든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또 한번 쓱 둘러봅시다. GOD는 홍콩의 색과 멋이 담긴 기념품을 사기에 가장 좋은 숍이에요. 다양한 가격대,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1, 2층으로 가득이라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가격도 꽤 합리적이라 부담도 적어요. 그 시절에 저는 여기서 한살림을 해갔었답니다.
근처니까 GOD도 한번 들러보세요. 아주 에어컨 빵빵 시원하고 들리기에 딱 좋아요. PMQ는 1951년에 지어진 경찰 기숙사 건물을 재단장에 만든 곳이에요. 미슐랭 레스토랑부터 디자이너의 의류 브랜드, 기념품 숍 등 약 130여 개의 숍, 갤러리, 레스토랑이 자리한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아파트처럼 빌라 단지처럼 두 개의 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쪽만 쓱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12시 오픈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덥기도 하고 어제 하버시티를 다녀왔던지라 딱히 쇼핑을 하고 싶은 상태가 아니어서 큰 아쉬움은 없었지만 조금 더 힙하고 조금 더 디자이너블한 홍콩의 상품을 보고 쇼핑하고 싶다면 PMQ도 꼭 들리세요. 여기는 반 오픈 공간이어서 좀 더웠어요. 저는 겨울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걸어걸어 제 사랑 싱응유엔으로 향합니다. 홍콩식 야외 포장마차인 다이파이동으로 유명하죠. 백종원 선생님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도 소개되었고 저의 최애 다이파이동이기도 해요. 진짜 처음으로 줄 안 서고 먹어봅니다. 일찍 온 보람이 있네요. 이곳에서 늘 먹는 것은 토마토 라면, 레몬과 꿀을 바른 토스트, 그리고 레몬을 느끼어 곁들이는 탄산음료 이렇게인데 지금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아서 토마토 계란 라면과 솔티드 레몬 스프라이트만 주문했어요. 오래 걷진 않아도 여기저기 다니느라 꽤 땀이 난 상태였는데 여기는 야외 포장마차 다이파이동이잖아요. 당연히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도 강풍기가 있어서 더위를 식히기엔 나쁘지 않았는데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덥고 땀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맞이한 솔티드 레몬 스프라이트. 얼음과 소금에 절인 레몬이 함께 나오는데요. 스프라이트 콸콸 붓고 숟가락으로 마구 레몬을 부셔서 섞으면 됩니다. 와, 이거 미친 맛이에요. 이렇게 덥고 땀 흘린 날씨에 진짜 제격인 음료예요. 보통 홍콩식 밀크티도 같이 드시는데요. 밀크티는 다른 데서 먹고 여기서는 솔티드 탄산음료를 드십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한 토마토 라면. 저의 최애 농작물은 토마토여서 이것도 무척 좋아해요. 그런데 코시국 사이 제가 입맛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이 너무 맛있는 토마토 요리를 많이 먹었던 걸까요? 예전만큼의 감동은 아니었어요. 이건 다음에 안 먹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올 겁니다. 레몬 토스트 그건 맛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레몬 토스트에 솔티드 콜라 먹을 거예요. 싱응유엔 건너편에 쌀국수 맛집 카오키 레스토랑도 유명해요. 배우 양조위 맛집으로도 알려진 곳이에요. 해장하기 좋은 센트럴 맛집을 찾는다면 추천드릴게요. 제가 베트남 영상 때부터 계속 사탕수수 주스 맛있다고 노래하죠. 홍콩은 어디에서 파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여기요. 사실 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계속 있기는 한데요. 명확한 구글맵 지도와 오랜 역사를 지닌 믿을 수 있는 곳이니까 콩리 허브티를 추천드릴게요. 홍콩 스타일 밀크티로 카페인을 충전해 봅시다. 남퐁유엔 왔어요. 아주 클래식한 소 맛집이죠. 실크 스타킹에 걸은 것처럼 찻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실크 스타킹 밀크티로도 불리는 밀크티가 유명하고요. 버터에 튀긴 듯 촉촉하고 풍미 넘치는 토스트도 맛있어요. 저는 싱응유엔에서 배 뚠뚠이 먹고 왔으니까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먹을까 합니다. 너무 덥고 힘드니까 카페인이 2배, 커피와 밀크티를 섞은 동윤령을 시켰어요. 늘 밀크티만 먹다 보니까 동윤령은 처음 마시는데 이거 생각보다 안 달고 너무너무 맛있네요. 저는 밀크티랑 매침커피 섞은 맛일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쌉싸래하고 단맛은 적어요. 와, 기력과 당분 충전하기에 딱이네요. 남퐁유엔에서 골목 하나만 올라가면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타이청 베이커리가 있어요. 저는 이 홍콩 스타일 에그타르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은 스킵하겠습니다. 대신 요즘 가장 핫한 베이크하우스에서 에그타르트 먹을 거예요. 완차에 본점이 있어서 완차유로 가서 먹을게요. 완차에까지는 또 트램을 타고 이동할 거예요. 가기 전에 센트럴 마켓 다시 들러볼까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랑 연결되어 있어서 가기 좋아요.
센트럴 마켓은 홍콩 최초의 농수산물 시장이었대요. 1842년에 문을 열어 현재 4층 모습을 갖춘 건 1939년. 오랜 세월 운영해 오다 2003년에 문을 닫고 2009년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10여 년간 공을 들여 2019년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친환경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모두를 맞이해요. 여행자들에게 가볼 만한 곳은 바로 홍콩 기프트 공간이에요. 홍콩의 색이 가득가득한 기념품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가장 홍콩스러운 색과 멋의 기념품을 찾는다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GOD와 센트럴 마켓이 딱 맞을 거예요. 가격대도 다양하고 제품군도 다채로워서 적당하게 마음에 꼭 들게 구매 가능해요. 저는 이 차 전문 가게에서 차를 사왔습니다. 홍콩에 가면 늘 보이차를 사오는데 하버시티에서 들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이 병에 든 화이트 피오니와 텐저린이 들어간 차를 사왔어요. 가격은 108 홍콩 달러였고요. 20개가 들어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이거 맛도 꽤 좋아서 저 이거 매일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마음에 드는 제품 찾으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완차이로 가봅시다. 오늘도 트램을 타고 이동해요. 지하철이 더 빠르고 시원하겠지만 걷고 이동하는 시간 생각하면 트램이 더 좋았어요. 트램을 타고 완차에서 내리면 저의 목적지 베이크하우스가 코앞. 막 바로 앞은 아니고 걸어서 3분,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베이크하우스는 홍콩 시민들에게도 엄청 핫한 베이커리예요. 특히 에그타르트가 맛있기로 유명해요. 베이크하우스에서는 사워도우 에그타르트 이름으로 판매해요. 저는 완차에 온 김에 본점을 찾았어요. 전 일단 한 개만 사볼게요. 사워도우 에그타르트라는 이름답게 빵이 엄청 쫄깃하고 담백해요. 에그크림도 단단한 듯 보이지만 한입 베어 물면 사르르 은은한 달콤함이 엄청 맛있고요. 타이정 베이커리는 좀 단단하고 목 막히는 스타일이잖아요. 베이크하우스는 쫄깃하고 부드럽고 담백해요. 마카오식 에그타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크하우스 추천드릴게요.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시간이 오후 1시경 됐는데요.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카페에 들어갈게요. 제가 완차에서 받은 곳은 어메이징 커피 프로덕션 ABCP로 불리는 곳인데요. 규모는 작지만 또 커피가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저는 바 좌석에 겨우 대기 없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주문은 하우스 SOE를 주문했어요. 에스프레소와 라떼 둘 다 먹고 싶은데 뭘 시키지 고민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메뉴. 싱글 에스프레소와 피콜로 커피가 같이 나오는 구성이에요. 뭘 먼저 먹어야 해? 여쭤보니까 에스프레소 먼저 마시래요. 맛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원두는 코스타리카의 산미 강한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산미 있는 원두로 에스프레소를 처음 먹어봐서 되게 낯설지만 재밌었어요. 산미 있는 원두로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시큼을 넘어 짠맛도 나는군요. 첫입은 되게 묘한데 입안의 강도는 풍미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 이런 산미는 아메리카노나 라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라떼 맛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런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으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건 되게 맛있는 충격이어서 또 신기했습니다. 뭔가 공부하는 기분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었어요. 제가 신기하고 묘하다고는 표현했지만 맛 없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신기하고 묘한 거고요. 커피 자체는 맛있었어요. 모험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메리카노 시켜 드시면 됩니다. 베이크하우스 바로 옆에 있어서 에그타르트 먹고 깔끔하게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호로록 드시면 돼요. 바로 옆에 완차의 상징 블루하우스가 있어서 가볼게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인트로 뗐을 영상 찍으러 가는 거죠. 예, 예쁘죠? 여기서 사진 많이들 찍고 가세요. 저는 배도 부르고 카페인도 충전했는데 굳이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더위 극복률까지도 가득 채운지라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단 호텔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나가기로 했어요. 호텔에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물로 촤르르 샤워하고 전 잠시 낮잠 좀 자겠습니다. 체력 회복지인 저에겐 위치 좋은 호텔이 보약이에요.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났고요. 나가볼게요.
저희 호텔 하얏트 센트릭 23층에 위치한 크루즈바에 갈 거예요. 루프탑바고 빅토리아 하버를 마주하고 있어서 뷰와 함께 홍콩의 밤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물론 에어컨 뿜뿜 나오는 실내 좌석도 있습니다.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 바로 해피아워가 있는데요. 크루즈 해피아워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지정된 음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어요. 칵테일류도 있지만 무난하게 즐기기 좋은 맥주도 50%예요. 저는 여러 음료를 먹었는데요. 칵테일은 시그니처를 마셨어요. 이건 해피아워에 해당되진 않지만 시그니처는 못 참죠. 레인보우 유니콘을 주문했어요. 진과 코코넛, 파인애플, 라임이 더해진 상큼하고 달콤한 칵테일. 제가 또 단맛 중독자잖아요. 너무 행복한 맛이었어요. 여기 안주류가 한국식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해외여행 왔으니까 인터내셔널한 메뉴를 먹겠습니다. 저의 추천은 솔트앤칠리 스퀴드. 바삭하게 튀긴 오징어 튀김에 매콤한 시즈닝을 곁들이고 여기에 갈릭 아이올리 소스나 매운 소스를 찍어 먹는 메뉴인데요. 아주 중독적이고 맛있습니다. 맥주 안주로 딱이에요. 맥주 안주로 딱인 요리가 나왔으니까 맥주도 주문할게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꽤 오래 맥주를 참았죠. 너무 피곤해서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면 객실이니까 그냥 마실게요. 맥주는 해피아워 적용이 되어 39 홍콩달러부터라서 부담도 없어요. 이렇게 칵테일 원샷하고 맥주 꿀꺽꿀꺽 하다 보니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죠? 안녕! 홍콩에서도 호캉스 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오늘은 호캉스의 성지, 클럽 라운지의 근본, 홍콩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스탠포드 호텔에서 2박 3일 묵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2박 3일 백수의 날로 잉여 가보시죠. 저는 홍콩 같은 더운 나라에선 숙소에 공을 많이 들여요. 워낙 체력이 없고 날씨에 취약한 사람인지라 숙소에 12시간 이상은 머물거든요. 홍콩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스탠포드 호텔은 위치, 컨디션, 객실, 부대시설 모두 좋았어요. 딱 보아도 깨끗 반짝반짝하죠. 넓고 싹 감싸주는 듯한 헤븐리 베딩과 소지품 올려놓고 자료 백업하기에도 좋은 커다란 워킹데스크, 그리고 하버뷰를 바라볼 수 있는 잉여 소파까지. 아주 쾌적하고 조용하고 완벽했습니다. 욕실도 역시 리뉴얼한 티 팍팍 나죠. 깔끔의 정석 그 자체. 어메니티는 바이레도 대용량으로 구비되어 있었어요. 객실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제 먹으러 나갑시다. 첫 일정은 애프터눈 티를 먹으려고요. 트레이닝복 후레후레 입고 갈 수 없어서 오늘은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그렇지만 복부를 자극하지 않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호캉스와 클럽룸의 기본은 뭐다? 복부 고무줄 달린 옷이다. 저를 자제할 수 있는 건 제 의지뿐입니다. 타인과 옷 따위는 저를 막을 수 없어요. 애프터눈 티는 M층 티테라스에서 즐겼어요. 제가 방문했던 12월에는 주얼리 브랜드와 협업해 조금 독특한 구성과 컬러로 애프터눈 티 세트가 나오더라고요. 트레이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나온 정석 같은 애프터눈 티. 스콘까지 더해져 4단 트레이에 제공되었어요. 음료도 선택 가능해요. 저는 일단 페퍼민트 티 한 잔 주문했고요. 2인 세트이다 보니 음료 한 잔 더 주문 가능해서 시그니처 칵테일을 요청드렸어요. 애프터눈 티 세트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세이보리는 하나하나 요리처럼 깔끔하고 담백했고 디저트류도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달콤했어요. 특히 디저트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 어제도 애프터눈 티 세트 먹었거든요. 마카오 소피텔에 머무르면서 패키지 포함이라서 강제 섭취했는데 애매한 애프터눈 티 세트 먹다가 완벽하게 정석과도 같은 구성과 맛을 즐기니 너무 행복해졌어요. 이거 혼자 먹기에 양이 많지 않냐고요?
홍콩은 포장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남은 것 가져가게 포장용기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쇼핑백과 물티슈, 포크까지 아주 깔끔하게 챙겨주십니다. 이거 남은 건 챙겨가서 냉장고에 넣어둔 다음 내일 피크닉 갈 때 챙겨가려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주얼리 브랜드와 콜라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펜던트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보랏빛의 나비가 아주 귀여웠어요. 뜻밖의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침사추이 쪽에 일정을 엄청 많이 잡아놨어요. 그동안 바뀐 것도 많고 가보고 싶던 곳도 많아서요. 그런데 이 배부름과 이 행복을 걸으면서 날려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자기로 했습니다. 이 칼로리 그대로 제 지방에 품기로 했어요. 하버뷰를 보면서 힐링 한량한량 좀 할게요. 저는 자지만 누군가는 이래야 하니까 고프로에게 타임랩스를 시켰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밤이 찾아왔고요. 저녁 먹으러 갑시다. 저녁 식사는 호텔 B2층에 자리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갈 거예요. 인터컨티넨탈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현지 재료와 이탈리아의 귀한 식재료로 정통 이탈리안식 요리를 선사하는 곳이에요.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참 멋지죠? 제가 방문했을 때는 화이트 트러플 프로모션 중이라 화이트 트러플 메뉴로 구성해 주셨어요. 뜨끈뜨끈한 식전빵, 진짜 맛있었는데 너무 많이 먹진 않을게요. 코스 요리가 꽤 많으니까요. 저는 화이트 트러플 코스라고 들어서 몇몇 요리에 트러플이 들어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모든 음식이 나올 때마다 화이트 트러플을 직접 슬라이스 해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뭐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이 주셨어요. 5성급 호텔에 자리한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가격대가 비싸겠거니 미리 겁내지 마세요. 제가 메뉴판을 봤는데 파스타가 홍콩 달러 268 정도로 분위기와 맛 대비 이해가는 수준이었어요. 참고로 디즈니랜드에서 먹었던 레트로트 식품 같았던 버섯 파스타 세트가 249 홍콩 달러였던지라 이곳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처럼 코스로 즐겨도 되지만 비용 부담이 든다면 단품 식사로도 가능하니까 스타일 거리 걷다가 좀 괜찮은 식사, 분위기와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다면 들러보세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트러플을 먹고 인간 버섯 키노피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도통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좀 걸으려고요. 워낙 겁쟁이 인간이라 밤에는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여긴 뭐 워낙 대로변이고 길 하나만 건너면 스타일 거리라 일도 무섭지 않고 걷기 딱 좋아요. 치렁치렁 드레스 갈아입고 밖으로 이동. 역시나 이 시간대의 스타일 거리는 여행자와 주민들로 가득가득했어요. 12월의 홍콩은 한국의 초여름과 같았는데 밤에는 좀 걸을만 하더라고요. 낭만적인 야경을 보면서 K11 뮤제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어요. 홍콩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스탠포드 호텔은 지하철역과 완전 인접해 있진 않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스타일 거리고 도보 약 10분 거리에 2개의 지하철역이 있어서 이동하기 나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호텔에 콕 박혀서 먹고 놀기만 했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계획하지 않았으니까 침사추이 대부분의 곳을 버스로 도보로 다닐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꽤 좋은 편이에요. 침사추이 쪽으로 여행 일정이 몰려있다면 후회 없는 숙소일 거예요. 밤 산책도 알차게 즐겼으니 이제 저는 잡니다. 안녕, 호캉스의 둘째 날입니다. 날씨가 아주 쨍하니 좋네요. 부스스 일어나 라운지로 향합니다. 클럽룸 숙박객은 라운지 혹은 카페온 M에서 식사 가능한데요. 저는 좀 조용하게 하버뷰 보면서 식사하고 싶어서 라운지로 갔어요. 아침 식사해볼게요. 믿고 먹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조식. 뷔페 메뉴가 있어서 취향 따라 가져다 먹어도 되고요.
알라카르트 메뉴도 있어서 자리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저는 홍콩에 오면 꼭 먹는 조식 메뉴 홍콩 누들, 에그면과 완탕으로 주문했고요. 딤섬도 함께 요청드렸어요. 그리고 티나 커피도 자리에서 주문 가능해요. 비싸디 비싼 TWG가 제공되더라고요. 오늘도 페퍼민트로 요청드렸어요. 뷔페에서 가볍게 가져온 샐러드와 빵, 그리고 가져다 주신 누들과 딤섬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누들은 제가 홍콩에서 맛본 그 어느 맛집보다 맛있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눈물나게 그립네요. 꼭 조식 포함으로 드세요. 라오겐 안에 버터 넣어서 버터 라오겐으로 해먹는 한국인. 그리고 꿀러온 요거트까지 알차게 먹었습니다. 든든한 아침이에요. 밥도 먹었겠다 배부르니까 피트니스랑 수영장도 둘러봤어요. 다른 후기에서 봤을 때 피트니스가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엄청 크게 있는 거였네요. 그 후기는 한쪽만 보여지는 거였어요. 수영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겨울에는 온수풀이래요. 저는 추위를 남들보다 배로 많이 타는지라 꿈도 꾸지 않았는데 온수풀이었다면 좀 들어가 볼 걸 그랬나 봐요. 아쉽네요. 그렇지만 침대가 뜨뜻하고 포근한 제 온수풀이니 괜찮아요. 객실에 올라오니 이렇게 하버뷰에 윤슬이 가득. 그런데 커튼을 닫으니까 이렇게 필터를 쓴 것처럼 반짝이더라고요. 되게 별거 아닌 순간인데 인생이 영화 같아지고 아침이 낭만 있게 느껴지고 작은 행복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점심에 마케팅 선생님과 식사 약속도 있고요. 아침에 잠시 K11 뮤지에 갈 거라 귀염뽀짝하게 입었어요. 이 머리띠는 어째 홍콩에서 맨날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의 용도는 정수리 안타기용 헤어밴드입니다. 어제 밤에도 나들이 갔었던 K11 뮤제. 사실 저번 홍콩 때에도 갔었죠. 그때도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는데 이번엔 좀 여기저기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무얼 살 거냐고요? 쇼핑은 안 할 겁니다. K11 뮤제에는 예술작품 보러 갈 거예요. 대형 쇼핑몰이기도 하지만 복합문화 예술 공간이기도 한 곳. 층 곳곳에 이렇게 유명 작가의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찾는 재미가 되게 쏠쏠해요. 저는 명품 브랜드에 큰 관심이 없어서 홍콩 쇼핑몰 탐방에 별 흥미는 없는데요. 이런 숨은 그림 찾기, 보물 찾기라면 가보지 않을 수 없죠. 되게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아요. K11 뮤제는 오전 10시에 오픈하는데요. 대부분의 숍들은 오전 11시 이후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0시에는 조용하고 한적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예술작품 탐방, 보물찾기 하실 분들은 10시에 방문하세요. 무엇보다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K11 뮤제 6층에서 이렇게 하버뷰와 스타일 거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스타일 거리 번잡함이 싫으신 분들은 6층에서 야경과 전경을 즐겨보세요. 점심 먹으러 왔어요. 호텔 B2층에 자리한 호이킹인. 여긴 홍콩 내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광동 요리집이에요. 입구에 어마어마한 수상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곳 혼자 오거나 둘이 가기엔 좀 뻘쭘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케팅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절대 아니래요. 혼자 와도 암시롱 안 하고 코스 요리 아닌 단품만 살짝 먹고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여름 홍콩 여행부터 이번 여행까지 딤섬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고 다녔거든요. 모든 곳에서의 첫 입은 천국과도 같은 감동이었지만 두 번째 먹자마자 엄청 느끼해서 탄산음료를 찾았는데 여기에서의 딤섬은 깔끔, 담백, 꽉 참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이러이러한 메뉴를 먹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역시 딤섬이고요. 그 외에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건강 수프라던가 디저트류도 추천드릴게요. 제가 클럽룸에 묵어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한 애프터눈 티를 놓칠 수 없죠. 바로 커피 마시러 갑니다.
점심에 그렇게 많이 먹고선 또 디저트가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어제 티테라스에서 애프터눈 티 먹을 때 느꼈죠. 아, 여기 초콜릿 찐 맛집이다. 디저트가 최고다. 단맛 중독자인 제가 그걸 놓칠 순 없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지만 슈와 초콜릿 쿠키를 가득 가져왔어요. 뭐 어차피 커피 먹으면 소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콜라와 커피로 마무리하고 행복한 오후는 끝. 이 칼로리 몽땅 품고 갈 거예요. 먹느라 피곤했으니까 잠시 쉴게요. 카메라 배터리도 충전해주고 하루에 2번은 풀 충전해야 하는 저의 LG 핸드폰도 꼽아주고 아주 잠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웰컴푸드 받은 게 있어요. 과일이랑 와인, 초콜릿. 이것들과 어제 포장했던 애프터눈 티 들고 소풍 겸 나들이 겸 서구룡 아트공원에 가려고요. 오후 6시 정도면 해가 지니까 그때 맞춰 가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간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천하제일 길치였어요. 지하철 반대로 타고 출구 못 찾고 이래 해서 나오니까 벌써 해가 다 졌더라고요. 아, 여기 일몰이 진짜 예쁘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밤의 풍경도 뭐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 자유롭게 시간을 즐기는 홍콩 사람들 모습 보기만 해도 좋았어요. 저도 구석에 앉아 텀블러에 쌓은 티와 디저트, 과일 등등을 냠냠 먹으면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홍콩 야경을 보는 것도 좋네요. 서구룡 아트센터에 2개의 박물관이 문을 열었잖아요. M+와 고궁박물관. 그러나 2곳 다 가지 않겠습니다.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저는 또 먹어야 하니까요. 지하철 타고 후다닥 돌아와 가까스로 도착한 해피아워 타임. 클럽 라운지에서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진행돼요. 와인, 샴페인 등의 주류부 제한, 가벼운 음식도 제공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먹고 놀고. 해피아워는 좀 간단하게 먹었어요. 죄송해요. 제 기준 간단하게입니다. 이건 기본으로 제공되는 타파스예요. 추가 요청하면 더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치즈랑 과일이랑 와인 같이 먹는 걸 좋아해서 이 구성으로도 먹었고요. 진짜 영상 내내 먹기만 하죠. 실제로도 먹고 누워만 있었던 2박 3일이었습니다. 8시 반에 아쉽게 끝나버린 해피아워 타임. 그러나 아쉬워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또 먹을 거예요. 바로 티파니스 뉴욕바에서 마지막 밤을 불태워야죠. 티파니스 뉴욕바는 진짜 좋았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다 좋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원픽을 꼽자면 여기. 물론 제가 주정뱅이의 커피 중독자라는 것도 있지만 약 250여 가지 위스키를 맛보고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920년대 뉴욕의 클래식하고 와일드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특별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호텔바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서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곳에서의 메뉴는 길티 플레저라고 하는 칵테일과 미니 앵거스 비프버거, 티파니스 쉐어링 플래터, 그리고 스모크드 위스키 초콜릿 케이크를 제공받았어요. 이 스모크드 위스키 초콜릿 케이크가 진짜 미쳤어요. 스모키한 향과 함께 초콜릿의 달콤함과 위스키의 쌉싸래함이 함께 느껴지는데 초콜릿장인 인터컨티넨탈의 역작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홍콩에 다시 가고 누군가와 함께 바를 찾는다면 무조건 여기 와서 위스키와 이 초콜릿 케이크를 먹을 겁니다. 칵테일은 너무나 제 취향 저격이었어요. 위스키 블렌드와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서 달콤 쌉싸래하면서도 향까지 완벽하더라고요. 다른 안주류도 맛있었어요. 미니 앵거스 비프버거는 꽉 찬 소고기와 토핑으로 작지만 알차고 배불렀고요. 티파니스 쉐어링 플래터는 다양한 맛 한 가지씩 즐기기 좋았어요. 역시나 혼자 먹기엔 좀 많은 양이었던지라 또 포장해와서 다음날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이런 홍콩의 포장 잘 되는 문화 아주 좋아요.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느라 계획했던 거 일도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뭐 때론 이런 여행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저 행복하라고 하는 여행인데 배부르고 행복했으면 됐지 계획 다 이루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는 긍정의 비가 되어 잠들어 봅니다. 설마 오늘이 체크아웃 날인가요? 저는 이 행복한 반백수 생활을 그만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벌써 체크아웃 날이네요.
저의 마음을 아는지 하늘도 엉엉 우네요. 이런 날 어떻게 체크아웃 하나요? 눈물 나네요. 눈물은 나지만 아침은 먹어야죠. 또 클럽 라운지 가서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어제랑 컨트롤 CV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 많이 먹어보려고 누들은 반만 요청했고요. 근손실 날까봐 계란 요리도 요청했답니다. 이렇게 뚠뚠하게 먹고 짐 정리하고 눈물에 체크아웃. 어제 바에서 포장해온 것들도 잘 챙겼어요. 이거 이따가 점심으로 맛있게 먹을게요. 2박 3일 먹고 노는 것밖에 하지 않았지만 제 홍콩 여행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행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네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고요. 저는 다음 호텔, 다음 여행으로 이동합니다. 안녕! 또 홍콩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정도 됐어요. 저는 센트럴 피어에서 배를 타고 청차오 섬으로 향할 거예요. 표지판을 따라 5번 피어로 쑥쑥 걸어가 볼게요. 옥토퍼스 카드로 배값 결제 가능해요. 빠른 배 가격이 홍콩 달러 29.2. 빠른 배는 약 30분, 천천히 가는 배는 약 1시간 걸려요. 여행자에겐 시간이 돈이니 빠른 배를 타겠습니다. 청차오 섬은 매년 5월쯤 빵축제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빵축제가 없는 시즌에는요,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홍콩 바닷가 마을의 정취가 참 예쁩니다. 홍콩섬과 침사추이의 화려하고 번쩍이는 도심과는 전혀 다른 중화권의 휴양지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드디어 청차오 섬 도착. 와, 진짜 정신없었어요.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자전거라 거의 베트남의 오토바이 수준으로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저는 배에서 램수면하고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되게 비몽사몽했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맞닥뜨려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 똑똑하게 차리고 구글맵 보며 걸어볼게요.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천하제일 길치라 구글맵 없으면 우주미화입니다. 바닷가 쪽 메인 도로에서 살짝 벗어나니 한적하면서도 이국적인 골목 풍경이 가득. 이런 감성 때문에 청차오 섬을 찾아온 것 같아요. 기운 차리게 음료 한잔 할까요? 많은 관광객들이 청차오 섬에서 꼭 방문하는 카페가 있어요. 요거트에 열대과일을 더한 음료 맛집 청차오 코너. 이곳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이 벽면의 장식 때문이에요. 홍콩의 지하철역처럼 청차오 섬의 이름을 벽면에 꾸며서 포토존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주문은 홈메이드 요거트 메뉴 중에서 패션 후르츠 요거트로 선택했고요. 뭐 이런저런 굿즈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웨이팅도 엄청 있다던데 제가 방문했던 평일에는 한가로웠습니다. 음료는 생각만큼 맛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흔하게 맛볼 수 있는 요거트 음료 맛. 그래도 뭐 유명하다니까 한번 먹어봤습니다. 음료를 들고 기력 충전하면서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일몰을 기대하고 이 시간에 왔지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네요. 흐린 데다가 바람도 정말 많이 불어서 되게 쌀쌀했어요. 오늘은 섬을 크게 돌지 않고 섬 중심만 살짝 돌아볼게요. 청차오 섬에 먹어보아야 할 것들이 꽤 많아요. 섬의 대표 빵인 요거라던가 열대과일을 이용한 빙수라던가. 빵은 아무 맛 안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지라 패스하고 빙수는 너무너무 추우니까 또 패스하고 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잘 익은 망고 한쪽을 야들야들한 찹쌀에 싹 감싼 메뉴예요. 이 가게가 유명한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더보기란에 구글맵 주소 적어 놓을게요. 당연히 영어가 1도 통하지 않아요. 주문은 가게 밖에 메뉴판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은 다음 보여드려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냈습니다. 망고떡의 가격은 홍콩 달러 16이에요. 비닐 밖으로 만져봐도 야들야들 부드러운 촉감이 너무 좋았어요.
한입 베어 물면 과즙 가득한 망고가 사르르 녹아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현지분들도 박스채로 사가시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음료값이 이거 딱 2개 값이었는데 음료 안 먹고 떡 3개 먹을 걸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맛있으니까 꼭꼭 사드세요. 몇 걸음 걸으면 바다로 향해요. 섬이니까 당연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저는 요 비치를 잠시 들렀어요. 물놀이도 가능한 바다라서 타르실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한여름의 홍콩 날씨를 생각한다면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은 개복치 인간에겐 너무 추운 날이니 감상만 할게요. 댕댕이와 산책하는 현지분들, 아이와 함께 모래놀이하는 가족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너무 춥네요. 청차오 섬은 맑은 날에 옵시다. 돌아가는 길에 발견한 기념품숍. 주로 홍콩에서 만든 디자이너 제품들을 선보이는 곳이래요. 귀엽고 독특한 가방, 모자, 액세서리부터 기념품류까지 카테고리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괜찮았어요. 컬러도 디자인도 되게 홍콩스럽죠? 페리를 타러 가는 길. 청차오 섬은 오래된 홍콩의 멋을 품은 가게부터 요즘 감성의 힙한 카페까지 이질적이지만 멋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워요. 저는 조금 더 따뜻한 계절에 방문해서 바닷물에 발도 담가보고 열대과일 빙수도 먹어보고 남국의 섬을 더 풍요롭게 즐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센트럴로 돌아갈게요. 청차오를 오가는 배는 센트럴에서 탑승하기 때문에 이후의 일정도 센트럴 인근으로 계획했어요. 저는 소호 쪽에서 저녁 먹으려고요. 타이쿤, PMQ, 센트럴 마켓, 다이파이동, 차차탱 등 소의 대표 여행지 여러 곳은 지난 영상을 보아주세요. 저녁은 딤섬을 먹으려고 합니다. 딩딤 1968이라는 가게예요. 타이쿤 근처의 자리예요. 엄청 맛있다고 소문나서 선택한 건 아니고 올해 끝나는 클럽 포인트를 해결해야 하는데 마침 딤섬 맛집 쿠폰을 판매하길래 냉큼 결제했습니다. 딩딤 1968에는 세트 메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딤섬집에서 여러 메뉴를 먹어보고 싶었으나 배불러서 2종류만 먹느라 느끼하고 아쉬워 죽을 뻔했는데 여기는 2피스씩 쫌쫌달이 나와서 좋아요. 세트 메뉴도 종류가 많아서 뭘 시킬까 고민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번이겠지 싶어서 C1을 시키고 느끼하니까 스프라이트도 하나 주문했어요. 짜란, 이렇게 한 접시에 따란 나옵니다. 저 같은 여행자, 혼밥객들에게 딱이죠. 그런데 첫 입을 먹자마자 감동과 느끼함이 몰려왔어요. 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느끼하다. 스프라이트 없었으면 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느끼에 녹아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딤섬은 튀긴 거 찐 거 상관없이 느끼하군요. 전 반년은 딤섬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맛은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바가 많아서 빠르게 움직일게요. 저는 번잡한 걸 너무 싫어해서 랑카이품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사람 많은 걸 못 견뎌 해요. 안 그래도 방향치의 길진데 뭔가 많으면 방향 감각, 정신머리를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구글맵을 구원 삼아 슉슉 이동했어요. 트램을 타고 완차이로 이동할 거예요. 홍콩 섬을 잇는 트램의 낭만을 너무 사랑해요. 여름에는 더워 죽을 뻔했지만 이 계절엔 선선하니 너무 좋겠죠. 물론 홍콩은 겨울이라 하기에도 너무 27도인데요. 그래도 밤 되고 바람 불면 참 좋아요. 단돈 3홍콩달러로 즐기는 홍콩 밤의 낭만. 거기에 퇴근길 만원 버스의 추억을 곁들여 달립니다. 괜찮아요. 전 앉아있거든요. 완차이까지 온 이유, 클록의 세인트 레지스바 상품을 발견해 버렸습니다. 시그니처 칵테일 한 잔과 간단한 푸드가 더해진 구성. 가격대는 한화 3만원 정도였어요. 입구에서 클록 쿠폰을 제시했는데 몇몇 직원분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이거 많이 사용 안 하시나 봐요. 다행스레 아시는 분이 계셔서 잘 처리되었습니다. 칵테일은 시그니처 중 선택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시그니처가 왜 이렇게 많나요? 그래서 추천을 부탁드렸어요. 저는 단맛 중독자라 단 거요. 그렇지만 크림이나 과일의 단맛은 싫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메뉴를 추천해 주셨어요. 코튼 클럽.
위스키에 얼그레이와 꿀이 들어간 메뉴래요. 아니 저의 최애 3조합 아니겠습니까? 당장 요청드렸어요. 기본 안주와 웰컴 칵테일도 나왔어요. 웰컴 칵테일은 시트러스하면서 상큼한 맛. 그리고 금방 나온 시그니처 칵테일. 딱 보이는 것과 같은 맛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맛있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맛이었어요. 단맛 중독자는 정말 행복했고요. 프리푸드는 굉장히 정성스레 나오는데 딱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맛이 미쳤더라고요. 버섯과 치즈의 풍부한 맛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메뉴였어요. 아, 행복했습니다. 세인트 레지스 바는 2층에 위치한지라 별다른 뷰도 없고 볼거리도 없지만 서비스가 정말 좋았고요. 무엇보다 칵테일 맛과 푸드가 예술이어서 행복했어요. 오늘 하루도 알찼습니다. 이만 퇴근해 볼까요? 안녕. 혼자 홍콩 디즈니랜드 가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사실 저는 디즈니 덕후라 이번 홍콩 디즈니만 4번째예요. 그 작디 작은 홍콩 디즈니 4번이나 갈 이유가 있나요? 바로 11월에 오픈한 겨울왕국에 가보고 싶어서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꾸며놨을지 함께 가보실까요? 공포와 혼돈의 지하철 환승을 해서 써니베이역 도착. 여기서 디즈니라인으로 환승하면 디즈니랜드 도착이에요. 열차부터가 디즈니랜드 여행의 시작. 귀염뽀짝한 미키미키 열차를 겨울왕국으로 꾸며놨네요. 기념사진 찍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호로록 내린 다음에 영상으로 좀 담아봤어요. 홍콩 디즈니랜드 도착. 지금 오픈 1시간 전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홍콩 디즈니는 요일과 시즌에 따라 오픈 마감 시간이 달라요.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몰릴 걸 예상해서 티어 1에서 4까지 나누어 놨는데요. 저는 목요일에 방문해서 티어 1이었어요. 이 인파가 사람이 가장 적다는 티어 1이고요. 가장 많은 날은 티어 4입니다. 겨울왕국 어트랙션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홍콩 분들도 관심 있어 하는 곳이라 인기가 정말 많아요. 저는 그래서 1시간 일찍 입장하는 티켓을 구매했어요. 이 티켓 구매한 사람들은 별도의 줄로 1시간 일찍 입장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다들 1시간 전 티켓 구매했나 했더니 오픈런 하는 인파였어요. 와, 1시간 전에도 줄이 엄청났습니다. 한적해서 너무 좋은 홍콩 디즈니 입성. 물론 지금부터 딱 1시간만 누릴 수 있는 여유예요. 다들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겨울왕국에 향합니다. 지도 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따라가면 돼요. 걷는 동안 한 가지 팁 말씀드리자면 홍콩 디즈니랜드 공식 앱 꼭 다운로드 받고 가세요. 각 어트랙션별 대기시간 알려주고 GPS로 현재 위치도 알 수 있어서 저 같은 길치도 찾아다니기 좋고 대기 눈치 싸움 안 해도 돼요. 겨울왕국 입성. 가장 인기 있는 에버애프터를 탑승하려고 했는데 아니 고장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1시간 전 티켓을 구매했는데요. 다행히도 우선권을 나눠주셔서 잘 보관했어요. 언제 고쳐질지는 확신할 수 없대요. 이것도 공사 요정 강림하는 건가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또 다른 겨울왕국 어트랙션 떠돌이 오큰의 슬라이딩 썰매로 이동했어요. 저와 같이 1시간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다 여기 모였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대기해서 탑승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타도 되나 했는데 옆에 분은 핸드폰 셀카 영상 찍으면서 탑승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게 그리 과하지 않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운영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왕국의 분위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오픈기간이라 떠돌이 오큰의 슬라이딩 썰매 역시 대기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 갔는데요. 대기시간 너무 길면 이건 과감히 포기하셔도 후회는 없겠더라고요.
대기하고 사진 찍고 두리번 거리니까 어느새 남들보다 빠르게 입장했던 1시간 후딱 지나서 10시 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쉬워요. 그런데 마침 에버앱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탑승 가능하더라고요. 후다닥 뛰어가서 우선권 제출하고 대기 1도 없이 탑승했습니다. 에버앱부터는 롯데월드 신밧드의 모험 같은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겨울왕국의 캐릭터, 노래를 보고 듣고 즐기는 건데요. 이거 생각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서 진짜 재밌었어요. 대기가 좀 짧았다면 한 번 더 탑승하고 싶었는데 최소 대기 1시간, 최대 1시간 30분으로 도저히 땡볕에서 이거 대기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패스트패스 구매하세요. 패스트패스 3회권에 약 3만원대로 대기 한 번 대신 1만원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 몇 년간은 계속 이렇게 대기가 길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왕국 어트랙션은 이 2개가 끝입니다. 저는 오늘 홍콩 디즈니에 온 목적을 다 이뤘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입장권과 식사권까지 약 18만원을 태웠거든요. 18만원어치는 놀아야 하니까 돌아다닐게요. 겨울왕국 테마에 맞게 간식과 기념품숍도 생겼어요. 이런 간식들도 있었습니다. 기념품숍은 크지 않은데요. 특별한 제품은 꽤 있었어요. 겨울왕국 특유의 청량하고 퓨어한 느낌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수제 디저트를 만드는 숍도 있었어요. 이렇게 케이크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더라고요. 물이나 탄산음료 가격 생각하면 뭐 그리 비싸진 않은 것 같다면 디즈니 라이팅 당한 겁니다. 손가락만한 케이크 하나에 한화 약 10,000원이니까요. 그렇지만 간식을 먹어야 한다면 여기서 먹겠어요. 기념품도 보고 여기저기 테마를 둘러보니 오전 11시. 이미 겨울왕국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점심 먹을게요. 점심도 여기 겨울왕국에서 먹으려고요. 저는 미리 점심 저녁이 포함된 식사 2쿠폰을 구매했어요. 150 홍콩달러 상당의 두 끼와 간식이 포함된 쿠폰이고요. 가격은 45,000원 정도 해요. 홍콩 디즈니에서의 모든 것이 비싸기 때문에 이 쿠폰이 꽤 합리적이랍니다. 라고 말하는 저는 이미 디즈니 라이팅 당한 것 같군요. 그런데 겨울왕국 레스토랑인 골드 크로커스인은 가격대가 미쳤어요. 저는 성인 식사 중 가장 저렴한 버섯 파스타를 골랐는데도 248 홍콩달러였습니다. 식사 쿠폰이 150 홍콩달러까지 가능해서 추가금은 카드 결제했어요. 식사에는 음료와 눈 모양의 참깨 과자 포함. 음료는 선택 가능한데 환타의 자스민 피치 맛이 신기해서 이걸 골랐어요. 버섯 파스타는 뭐 그냥 즉석식품 맛입니다. 엄청 특별하진 않은데 맛없지도 않아요. 양은 좀 많아서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눈 모양 과자는 감자튀김인가 했는데 참깨맛 과자였고요. 뒷면이 이렇게 비어있더라고요. 적당히 맛있었고 든든히 배불렀던 한 끼였습니다. 왜 벌써 피곤하지 했는데 제가 인파해가 찌면 극도로 체력이 깎이는 극한의 아이였더라고요. 좀 쉴게요. 제가 홍콩 디즈니에서 쉬고 싶은데 시간이 아깝다 할 때 탑승하는 어트랙션 레일로드를 타고 메인 스트리트로 향했어요. 이거 홍콩 디즈니 한 바퀴 도는데 약 20분 걸려요. 메인 스트리트에서 내려도 되고 제자리로 와도 됩니다. 레일로드를 타고 메인 스트리트 도착. 투모로우랜드 가볼까봐요. 잔잔하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대기 5분이었던 앤트맨과 와프스 나노 배틀을 탑승했어요. 제주 신화월드에도 있는 그 레이저 총 어트랙션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쏴서 관역을 마치면 돼요. 대기 5분이면 웨이티라인 걸어가는 시간 5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쭉쭉쭉 걸어서 바로 탑승. 사람이 거의 없는지라 혼자서도 태우고 뭐 그래요. 혼자서도 재밌네요.
바로 옆에 있는 아이언맨 체험. 3D 안경 끼고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서 자비스가 되어보는 건데요. 이 안경을 끼고 자리에 앉자마자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맞다, 이거 멀미 엄청 심했었지. 밥을 든든하게 먹었던지라 이번엔 다행히 멀미는 좀 덜했어요. 예전엔 아이언맨 목소리가 중국어로 나와서 뭐지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캐릭터는 다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 바뀐 건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하이퍼스페이스 마운틴. 이건 롯데월드 해성특급 비슷한 어트랙션입니다. 스타워즈 컨셉의 어둠을 가로지르는 롤러코스터예요. 투모로우랜드에서 하이퍼스페이스 마운틴만 대기가 길어요. 왜냐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을 엄청 빨리 달리는지라 소지품이나 가방은 발밑에 넣어두고 탑승해요. 당연히 영상이 없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찍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건 또 타야지 마음 먹었어요. 홍콩 디즈니랜드에서 꼭 보아야 할 공연이 있죠. 바로 라이온킹. 저는 오후 2시 반 공연을 보기로 결심했어요. 이 공연 시간표도 홈페이지나 앱에 있어요. 방문하기 하루 전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게 편해요. 2시 반에 공연 시작하니 한 2시경에 가면 에어컨 빵빵 나오는 시원한 공연장에 대기하며 보조 배터리로 휴대폰 좀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사람들 가득 줄 서서 밀리고 있는데도 15분이 되어서야 입장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맨 앞에서 보는 게 더 재밌는 공연인지라 사람들이 미리미리 줄을 서서 더 덥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공연장 들어가니까 에어컨과 의자만으로도 피로가 사르르 녹습니다. 재밌는 건 다들 이 잠시 15분 동안 의자에 앉아 졸더라고요. 저도 잠시 앉아 냉수면을 취했습니다. In celebration of your arrival, we present the story of your life, the legend of how a proud 30분에 딱 공연 시작. 너무 덥고 피곤하고 졸려서 비몽사몽했는데 노래 첫 소절 듣자마자 정신이 호다닥 깼어요. 약 30분의 공연 동안 라이온킹의 내용을 다 보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라이브 공연하며 구성이며 퀄리티며 진짜 좋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거 4번째 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Oh, I just can't wait to begin. 감동 가득하게 나왔는데 밖은 또 홍콩 더위 공격. 커피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홍콩 디즈니에 카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스타벅스. 그런데 대기줄이 저렇게나 길더라고요. 심지어 안에도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팝콘으로 당을 채웠어요. 제가 구매한 식사 입쿠폰은 점심, 저녁, 두 끼 외에도 팝콘 혹은 아이스크림 중 선택 가능한데요. 배도 채우고 당도 채울 겸 카라멜 팝콘으로 교환했어요. 배도 채우고 당도 채우는 목적은 달성했으나 너무 느끼했어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 걸 그랬나봐요.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땐 뭐다? 쇼핑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홍콩 디즈니에 쇼핑하러 온 사람이에요. 잘 돌아다니면 재고 제품에 한해 최대 70%까지 할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3개 구매 시 50%, 4개 이상 구매 시 70% 이런 식이에요. 지점별 재고도 다르고 사이즈도 달라서 가장 재고 많은 지점에서 후루룩 본 다음에 이런 걸 샀습니다. 레트로한 컬러감과 디자인이 귀여웠던 맨투맨. 이거 하나로 약 3만원 정도 해요. 정가는 약 10만원이었다는 소리죠. 디즈니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비싸요. 이거 언니 거 제 거 2개 구매했고요. 귀여운 버킷햇도 하나 샀어요. 봄, 여름에 쓰면 예쁘겠죠? 이거 가격은 하나로 약 10,000원. 이제 하나를 더 사야 70% 할인의 완성인지라 두리번 거리다가 기본 티 하나 샀습니다. 여름에 교복으로 입을 수 있는 반팔티. 디즈니 제품들이 비싸긴 하지만 퀄리티는 좋아요. 이렇게 4개에서 한화 약 8만원 지불했어요. 꽤 괜찮죠? 안 괜찮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 할인 품목들은 교환 환불 불가라서요. 야무지게 입고 착용할게요. 쇼핑을 끝내고 나니 오후 5시경 점심을 일찍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서 또 이른 저녁 먹자 싶어서 투모로우랜드의 스타라이너 디너를 찾았어요. 여기는 가볍게 햄버거 세트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가격은 가볍지 않죠. 주문은 1번 메뉴인 헐크 더블 비프 버거를 선택했습니다.
스파이시 감자튀김과 음료 포함 가격이에요. 역시 150 홍콩달러 넘어서 15달러 추가 결제했어요. 헐크 더블 비프버거는 엄청 두꺼운 쇠고기 패티가 2장이에요. 중간까지 먹었는데도 소스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와서 이것이 진정한 고기고기한 미국의 맛인가 더럽게 맛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소스와 카라멜라이징된 양파, 버섯 등이 쏠려 있더라고요. 이거 같이 먹으니까 꽤 맛있었어요. 그런데 빵은 되게 불량식품 같은 지나친 초록색이죠. 감자튀김은 스파이시와 안 스파이시 중 선택 가능한데 저는 스파이시로 선택했어요. 맵기보다는 뭔가 향신료 매운맛이에요. 그래도 튀긴 지 오래된 것 같은 맛과 바삭함이더라고요. 이 메뉴도 역시 맛없진 않고 양은 많은데 지나치게 비싸요. 배는 부르니까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투모로우랜드 온 김에 하이퍼 스페이스 마운틴 한 번 더 탔어요. 대기시간 30분으로 뜨긴 했는데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2번 타도 재밌네요. 저녁 야경을 찍고 싶어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녔어요. 디즈니 성도 찍고 판타지랜드도 담고 토이스토리 랜드도 갔어요. 사실 아까 쇼핑하면서 토이스토리랜드 낮에도 갔는데 쇼핑이 미쳐있던지라 낮 화면을 안 찍었네요. 토이스토리에선 제가 탈 어트랙션은 없어요. 제가 빙글빙글 도는 거나 별 의미 없는 것들이라 여기는 기념품 숍과 분위기만 즐기러 옵니다. 겨울왕국 다음으로 대기가 가장 긴 곳이 토이스토리예요. 도착하자마자 겨울왕국 미션 완료하셨다면 바로 토이스토리랜드로 이동하세요. 디즈니랜드 앱 확인하니 겨울왕국 에버애프터 대기 시간이 60분. 한 번 더 탈 수 있겠다 생각해서 호다닥 이동했는데 다들 저처럼 어플 확인하고 왔나봐요. 다시 90분으로 늘어나서 포기하고 야경만 찍고 왔습니다. 야경도 참 예쁘죠? 사진 줄 서서 찍어야 됩니다.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저기 대충 영상 담았는데 아직 붉은놀이까지 시간이 남아서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 클래식 어트랙션 타보려고요. 곰돌이푸의 동화 속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니 더 푸를 탔어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그거.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다 기다려서 쓸데없이 대기 시간이 엄청 긴 그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가 늦은 밤에 타야 대기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게 늘 대기가 1시간인데 저녁에 가니까 대기 20분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4인용 차를 타고 한 바퀴 둘러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앞좌석에 타야 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푸보다 앞 사람들이 더 많이 찍힐 수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코끼리 덤보나 매드해터 티컵이나 신데렐라 회전목마는 굳이 탈 필요 없어서 패스. And everyone gathered together to say, 앉아서 좀 쉬며 감상하는 미키 피라매직으로 갔어요. 3D 공연인데요. 클래식 디즈니 OST가 나와서 잔잔하게 재밌어요. 그런데 물이랑 바람이 튀어나와서 그게 좀 짜증납니다. 미키의 피라미드까지 보고 나오니 저녁 7시 30분. 오늘 디즈니랜드는 8시 30분까지 운영하고요. 저녁에 레이저 불꽃놀이는 8시 30분에 시작해요. 1시간 전쯤 가면 좀 앞에 앉을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벌써 거리 통제가 시작되더라고요. 재빠르게 호다닥 이동해서 눈치 보며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1시간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서서 기다리고 서서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되게 압사당할까봐 무서웠고요. 옆에 있던 아이들은 하나도 안 보인다고 엄청 찡찡대기 시작했어요. 되게 질서정연하게 앉아있었는데 왜 서서 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기다렸던 1시간이 진짜 힘들었어요. 꾸역꾸역 버티다가 드디어 공연 시작. 홍콩 디즈니랜드의 레이저쇼와 불꽃놀이는 리뉴얼 되었어요. 저는 4번째 방문이라 이전 구성을 많이 봤었는데 클래식 디즈니보다는 요즘 영화나 OST가 많아서 할미 디즈니 팬은 좀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빙수나 뭐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볼거리는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서 보면 키 158의 꼬꼬마인 저는 1도 안 보입니다. 아니 홍콩 디즈니 위험하게 왜 서서 관람하게 하는 거죠? 덥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또 감동 뭉클뭉클하며 감상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며 오늘의 디즈니는 여기까지. 와, 그런데 돌아가는 길도 진짜 힘들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데 홍콩 디즈니가 그리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뭔가 깔릴까봐 무섭고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 가방 꼭 끌어안고 엉금엉금 걸어왔어요. 이때 살짝 공항이 올 뻔했는데 정신 빠르게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바닥에 돈 떨어진 거 없는지 보고 가자. 돈 주면 나이키 운동화 하나 사자 이런 마음으로 사람 말고 바닥에 집중하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 홍콩 디즈니에 12시간 있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홍콩 디즈니랜드 진짜 자그마하다고 하셨지만 디즈니 덕후에게 작은 디즈니랜드는 없고요. 한 번이면 충분한 디즈니랜드는 없어요. 오늘도 재밌었고 감동적이었고 더웠습니다. 또 다른 어트랙션 테마 만들어주세요 홍콩 디즈니. 그럼 안녕. 홍콩에서의 마지막 날. 오늘은 기대했던 삼수이포 맛집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백종원 선생님 배고파 홍콩 8편에 나왔던 그곳. 노포 느낌 가득 나던 와이키 누들에서 아침 먹을게요. 들어가기 전에 진짜 겁이 많이 났어요. 일단 현지 분들만 가득이어서 좀 무서웠고요. 들어서자마자 돼지 누린내가 폴폴 나서 또 겁났습니다. 그렇지만 도전! 메뉴판을 봐도 도통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서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드렸더니 잘 모르시겠다면서 영어 메뉴판을 주시더라고요. 외국인이 1도 없는데 영어 메뉴판이 잘 되어 있어서 신기하긴 했는데 사진이 없어서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충 찍어서 5번 돼지고기 런천 미트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39 홍콩달러. 나중에 계산할 때 42인가 43 홍콩달러를 받으셨는데 아마 계란 가격이 추가된 것 같아요. 잠시 기다리자 나온 누들. 양이 엄청 많아서 놀랐어요. 돼지 간도 듬뿍, 반숙된 계란 후라이와 큼지막한 런천 미트까지. 국물은 좀 짠 편인데 되게 중독성 있고 몸에 안 좋지만 맛있는 맛이었어요.
간은 쫄깃쫄깃하다고 했는데 고기의 쫄깃함이 아니라 그냥 간 중에서 쫄깃한 정도랄까요? 고기 냄새와 맛이 너무 강하다면 고추기름을 추가해보세요. 이러면 매콤 깔끔해져서 한국인 입맛에 더 잘 맞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간도 맛도 향도 강해서 순대 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릴게요. 저는 물론 맛있게 다 먹고 왔습니다. 와, 이 강렬함은 콜라로 잠재웠어요. 로컬푸드 탐방할 때는 늘 가방에 콜라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잠시 입가심 할게요. 바로 옆에 두부 디저트 먹으러 가요. 두부 전문점이긴 하지만 다양한 요리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목표였던 차가운 두부 푸딩 소 사이즈 주문했고요. 그리고 따뜻한 두유 작은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두부 푸딩엔 희한하게 생긴 노란 설탕을 뿌려 먹는데 슴슴한 순두부에 설탕 더해 먹는 맛이에요. 심심하지만 건강하게 맛있는 맛이라 좋았어요. 찐 맛돌이는 두유. 따뜻한 두유를 플라스틱 컵에 손잡이 없이 주는 게 신기했지만 주니까 먹어볼게요. 은은한 달콤함에 아주 진한 두유 맛인데요. 배지밀 B랑 가까운데 맛은 전혀 다른 은은한 달콤함이라 더 맛있었습니다. 여긴 나중에라도 또 방문할 의사 100%예요. 그때는 진저 시럽이 들어간 두부 아이스크림을 먹어볼 거예요. 근처에 숍 하나 들러볼게요. 숍앳 이어스. 의류, 액세서리, LP판까지 힙한 것들 총 출동입니다. 가격대는 좀 있긴 한데 예쁜 것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숍앤이어스는 이런 숍 외에도 비건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해요. 옆 레스토랑이 따로 자리하는데요. 젊은 층에게 힙한 맛집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열심히 돌아다녀 봤는데 배가 꺼지질 않네요. 가보고 싶었던 삼수이포 맛집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 아쉬움을 누군가는 풀어주길 바라며 리스트만 말해볼게요. 가려던 카페는 카페 소살리토, 창펀집도 있고요. 그리고 로컬 디저트 가게도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위 넉넉하신 분들은 한번 삼수이포 맛집 정복에 도전해보세요.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자키클럽 크리에이티브 아트센터에 들렀어요. 과거 공장지대였으나 리모델링에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발굴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수많은 구글 맵평에 아직은 갈 필요가 없다, 크게 볼거리 없다고 했는데 맞아요. 크게 볼거리는 없습니다. 그냥 근처 온 김에 배도 부르겠다 해서 가본 거예요. 굳이 관광객이 여기까지 와서 할 건 없더라고요. 몇몇 전시는 입장이 가능하고 무료로 관람 가능해서 저처럼 삼수이포에서 배 뚠뚠하게 채운 후 할 일 없는 이들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곳이에요. 조금 더 볼거리와 할 거리가 많아지길 기다려봅니다. 여기에서도 가보고 싶었던 티숍이 있어요. 1층에 헤리티지 티하우스라는 곳인데요. 전통차와 디저트를 판매해요. 공항 가야 할 시간이 다 되어서 아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5박 6일이나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아쉬운 게 많을까요? 천천히 두리번 하다 보니 공항 가야 할 시간이 늦어져 후다닥 뛰어왔던지라 이동 영상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공항 도착. 그런데 저 와이키 누들에서부터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한잔해야지 하고 카페를 찾는데 흔한 스타벅스는 가기 싫고 홍콩에 와서 블루보틀은 뜬금없고 그리하여 빙글빙글 돌다가 여기를 발견했습니다. 공항이라 커피값은 당연히 비쌌어요. 저는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는데 텀블러를 대시하니까 무려 5홍콩 달러를 할인해 주더라고요. 멋있는 라마루조코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와, 근데 제가 홍콩에서 먹어본 커피 중 손에 꼽히게 맛있었습니다. 앞으로 공항에서의 커피는 여기에서만 먹겠어요.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갑니다. 발밑에 들어가야 할 백팩은 비닐백에 넣어두고 인천으로 출발해요. 지금까지 길고 긴 홍콩 여행이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여행,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